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야 시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 뉴스들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잠을 못 드신 분들 제 방송을 자장가처럼 잘 들어주시고 주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여과 없이 그야말로 이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 언론 개혁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이 친문 강성파 일색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송영길 원내대표와는 각을 세우는 그런 실체가 드러났어요. 특히 송영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취임 전부터 당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우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이 공시지가, 그 다음에 1주택 종부세 폐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 젊은 청년들에게 LTV, DTV 이런 거 좀 이 비율을 낮춰서 융자를 해서라도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기 집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전체, 현재로서는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 강성 친문들은 이러한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개정 방향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속도를 지금같이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기 전같이 강한 이 하이스피드로 이런 것을 개혁해 가지고는 민심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백신 정책을 철저히 리뷰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래는요 봉화 마을, 오늘이라도 이제 날이 새면 오늘이라도 봉화 마을도 가고 5.18 묘역도 참배하려고 했는데 이 부동산 문제와 백신 정책을 우선 정리한 다음에 가겠다. 그래서 일단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현재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한 이 송영길 대표의 강한 리더십, 이니셔티브가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당이 정책을 이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이끌어가고 당은 따라가는 데 불과했다 이거죠. 당의 주도권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개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실종됐는데 이 빼앗긴 당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상당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축하 전화를 했는데요. 무려 5분간이나 통화했다고 그래요. 자, 대통령이요 당 대표한테 5분간 통화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무수석까지 보내서 난을 보냈어요. 그러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돼요. 그런데 별도로 전화를 해서 그것도 5분씩이나 전화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송영길 대표에 관해서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분간의 통화는 사실상의 경고 통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당이 중심이 돼가되 당청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라.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 백신 문제가 최우선 과제이긴 맞는데 당청 간의 호흡을 잘 맞춰서 해결하라. 이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이철희 정무수석도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메시지를 전했냐면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자. 다만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소통 역할을 하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소통하라. 이 얘기는요, 이 송영길 대표가 본래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잖아요. 너무 멀리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로 당청 간에 그리고 당과 정부 간에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여론 관리, 국정 관리에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뭐 10% 가까이나 차이가 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 30% 아래로 지금 이미 빠지고 있어요. 29%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와 거리를 두고 혼자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분 동안의 통화, 그리고 이철이 정부수석한테 국회 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단단한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도 다 중요해요. 그리고 TBS 개혁, 여당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굉장한 이 폭발성 이슈로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TBS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TBS, 지금 이 야권에서는 반드시 TBS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TBS 보도를 아예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TBS 보고 자체를 안 받는 이유는 알아서 이 민심이 얼마나 지금 TBS한테 불만이 쌓여 있는지 알 것 아니냐, 알아서 시정하라, 이런 시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오세훈 시장은 밝혔어요. 그러나 이미 김어준이는 갈 때까지 갔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 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신문이나 방송사 사장을 마음대로 바꾸라고 하면 언론 탄압이다. 그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됐다고 해서 TBS를 바꾸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에서 문제성 있는 발언한 거예요. TBS 김어준 씨만 문제가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 수많은 편향성을 보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같이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 TBS 방송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보수 언론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편향성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손을 보든지 해야지 한쪽만 문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언뜻 보면 옳은 얘기 같이 보지만 깊이 있게 제대로 살펴보면 김어준 씨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TBS 뉴스 방송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친문 강성파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니 뭐 이해찬 대표까지 나가서, 그리고 박영선까지 나가서 TBS 방송 나가서 온갖 홍보와 이 홍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리고 이 김어준 문제,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이 핫포테이토, 즉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감싸기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첫 기자 간담회에서 그거 TBS 김어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보수 언론도 문제가 있어, 이러니까 양비론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 당정 간에, 그리고 당청 간에, 그리고 친문 강성파와 그 다음에 송영길 이 사이에 갈등 이슈로 이제 더 폭발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어제 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방명록에까지 방명록에까지 메시지를 남기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서 친문 강서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 어느 당 대표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TBS 문제도 앞으로 상당하게 송영길 당 대표와 그 다음에 지도부 간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친문 강성파 간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문자 폭탄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문제에 관해서 이 2030 경청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또 입장도 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TBS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지난번 총선 직전에 이 제작비 관련 규정을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김어준을 위해서 고쳤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김어준 것만 올렸다. 다른 사람들, 이 제작진들에 대한 관련 이런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올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 헌화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TBS 광고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광고 수주 이런 걸 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가 받은 이 출연료는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반박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TBS 이 관련 부처, 정부 부처와 지자체 이런 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요. 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광고가 지나치게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6월부터 최근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올 3월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을 보면 이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가 준 광고액은 6억 2,600만 원. 그것이 2018년도에는 2배가 넘는 18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다시 6억이 늘어난 24억. 2020년도에는 또 7억이 늘은 31억 8천만 원. 그리고 올 1월부터 3월까지 광고 수주액은 무려 6억 7,600만 원. 예, 그러니까 4년 전 6개월간 벌어진 광고액보다 올해 3월 올 3개월 석 달 동안 벌어들인 광고액이 더 커요.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무리하게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광고를 이 수주했는지, 이 수주할 때 저절로 들어온 건지, 또 외압이 행사됐는지 이것도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 부처, 예를 들어서 산자부 같은 경우 말이죠. 라디오 광고액 총액이 3억에 쓰는데 예를 들자면 이 중에 한 73%에 해당되는 2억 2천여만 원을 TBS에 최근에 집행했어요. 법제처는 42%, 권익위는 37%, 보건복지부 21%.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30일 날 서울시 의회에서는 말이죠. 국민의힘에 있는 김소양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2019년 감사에서도 이제 출연료 과다 지급 이런 거 지적이 많았고 또 이 교통 정보 제공 시간이 부적정하다. 이 방심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았는데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김세양 의원은 이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 이윤재 감사위원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했냐면 출연료 지급할 때 이 회계상 처리하는 계약서가 없다든지 출연료를 제작비가 아니라 기타 보상금에 줬다든지 또 내규에 맞는 적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최근 언론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고 있다. 2019년도에 이미 감사위원회가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 지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문제점들이 재발되고 있는데 특정 감사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윤재 감사위원장이 이러한 이 김소양 의원에 공감을 하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 지금 감사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칫하면 중복 감사의 소지가 있기는 있지만은 유념해서 이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요. 이제 서울시가 드디어 감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특정 감사를 착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요. 지금 현재 인사차 김기현 원내대표도 만나고 정의당도 만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송영길, 김기현 두 분 다 일단 무대 밖에서는 서로 이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 이런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요. 뒤에서는 특히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은 장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안철수 당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정치평론학회 초청토론에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대선 때까지 야권 단일 후보만 선출하면 된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꼭 단일화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적합한 통합 방식이 뭐냐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단일 후보를 내는 느슨한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외부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을 거치는 중간적 형태, 그리고 합당으로 한 명의 후보를 배출하는 강한 형태까지 다양한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이 통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결심이고,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견이 조율되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이라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새 당 대표가 뽑히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없다. 야권 통합이라는 것도 참 쉽지 않다. 마지막 단일 후보 선출 과정까지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필요하다면 문직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4일 오후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서로 인사를 하는 일정을 잡았는데, 그 기회에 통합에 관해서 서로 상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가급적 빨리 통합하고 통합을 해야만이 지지층도 확장하고 또 혁신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합당과 관련해서는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는 전당대회 전에 통합된다면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국민의힘 내에서 우선 입장이 하나로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야당 지지층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명과 관련해서도 이 당명 국민의힘을 그대로 써도 좋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서로 생각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실무선에서 협상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포용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는요, 원칙적인 합당을 하자, 여기에 합의를 일단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호영 대표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항이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5월 말 아니면 6월 초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 합당의 불씨를 본격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야권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뛰어졌지 않습니까? 그 공으로 인해서 안철수 당 대표의 말하자면 지지 기반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지 기반을 더 확충시켜서 본인이 합당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합당 이후의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기존 영역은 강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나가다가 좀 서두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나오는 대로 언제든지 불철주야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